즐거움으로 가득 찰 비행 여행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떠난 이 비행기 내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시간의 비행이 끝 무렵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 적막한 비행기 내부에서 갑자기 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그 승객들이 동요를 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한 이 승무원들이 빛이 된 소화기를 가져와서 이 연기가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다행히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여행을 가시는 승객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단 오 교수님, 비행기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저 연기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그 괌 공항 착륙을 준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항공기에서 이 승객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네. 좌석 사이로 빠지면서 아마 이게 눌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뭐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네. 연기가 발생이 되면은 승객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소화기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은 뭐 이것이 압착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은 이 휴대폰 자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연기가 발생한 휴대폰이 어떤 기종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네. 지난 2016년에 그 이딴 발화 사고로 인해서 일부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을 금지를 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기종은 아니다라고만 이제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기종을 밝히지 않은 점은 또 이해가 됩니다만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하다, 어떤 기종인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거는 네. 지금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지금 화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갔던 비행기 말고 괌에서 지금 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려던 그 비행기가 지연된, 그럼 이 같은 비행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가 지연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천으로 가는 그 북편 출발도 15시간까지 지연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은 항공편이라는 게 다 복잡한 그런 스케줄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또 뭐 한두 시간의 비행도 아니고 괌이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객들의 이용객들의 피해가 굉장히 또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괌 가던 비행기 불이 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로. 네. 그런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가 피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제 괌에 갔으니까 이제 괌에서 인천으로 오는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항공편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항공편은 다르지만 같은 기종, 같은 비행기가 괌으로 갔다가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기로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승객들도 15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됐다고 하네요. 왜 15시간 동안 괌 현지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오지 못하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 있던 이 소화기 7개 중 4개를 써버려서 3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화기가 4개가 배치가 돼 있어야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화기 나머지 1개를 이제 다 써버리고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출발이 지연된 거라고 하네요. 아니, 손 변호사님, 네. 소화기, 괌에는 소화기를 안 팔아요? 소화기 3개가 있으면 1개는 그냥 구해서 얼른 제 시간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괌에도 소화기 당연히 많이 있죠. 네. 또 공항에도 많이 있고 뭐 소화기를 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항공기에 비치하는 그런 소화기는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기준을 통과하고 또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그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된 그런 소화기만 이제 그 비치할 수 있고 그러한 비치를 4대 이상을 비치해야만 비행기가 문제없이 뜰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 대한항공도 이 기준이 4대인데 그 이상을 비치를 했어요. 네. 괌으로 가면서도. 7대를 했다고. 네네. 전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네 개의 그 소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남은 화재 게 사고 때문에. 네, 남은 게 3개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부족했고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싣고 갔지만 네. 사용한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랐고 네. 또 이거를 아무 그 소화기나 비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 소화기나 반입할 수 없어서 나머지 1개를 맞추느라고 15시간이 지연됐다는데 어쨌든 분통은 터질 텐데 그 전에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연기가 났잖아요. 최명기 원장이면. 어쨌든 그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은 비행기 사고가 훨씬 자동차 사고보다 적고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가 두려운 이유는 자동차는 내가 몰고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멈추고 대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길에 대놓고 내릴 수가 있는데 비행기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게 되고요. 네. 불은 빨리 껐고 연기가 조금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승객들의 두려움은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순간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불이 꺼진 다음에도 또 갈등이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착륙하자마자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착륙하자마자 내리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 일정 시간은 아마 체류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도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휴대폰에 의해서 불이 났다 그러지만 혹시나 이게 테러와 연관된 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못 내리는 건 아닌가 해서 네. 아마 공포와 불안감, 짜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죠. 연기가 난 곳에 주변에 계신 분이야 육안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만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수밀 아나운서. 네. 그 15시간 동안 괌 현지 공항에서 지연이 됐다면 이게 거의 하루를 날린 셈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지금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고 그 하루 동안 호텔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총 260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기 때문에 호텔 측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로 이 호텔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부 승객은 이 호텔 부족으로 공항 내 라운지에서 쪽잠을 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쪽잠을 잤다. 승객 260명 넘는 분들이 발이 묶였고 대부분은 지금 대한항공 측이 얘기해요. 대부분은 호텔을 잡아줬대요. 부랴부랴 호텔을 잡아줬다는데 호텔이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 또 관광철이잖아요. 괌으로도 이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시니까 호텔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은 오 교수님 쪽잠을 잤답니다. 대한항공 측의 대응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비유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비행기가 15시간 동안 지연 출발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항공기용 그 소화기가 한 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항공 괌 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대만 사전에 비치를 해놨다면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이 직원과 승객 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15시간이나 지연되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다툼이 있었는데 네. 현지에 있는 괌 경찰이 와가지고 거기 개입해서 막 고함을 지르거나 아하, 이런 여러 네.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항공기용 소화기 한 대를 제대로 비치를 하지 않은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은 이 보상에 대해 가지고 항공사에 있어서의 그 귀책 사유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네.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사에다가 이 항공기용 소화기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귀책 네.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꼼꼼히 따져봐서 법적으로 대한항공 측이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겠다 이런 속셈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대한항공 회사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그런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건 법적인 해결이고
또 이게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또 이제 그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법적인 책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상의 네.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다면 네. 뭐 항공편 당연히 이제 제공했겠지만 그 전에 숙박과 숙식을 이제 제공했다는 점만으로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네.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아마 영업적인 상황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아마 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휴가 마무리가 이렇게 악몽으로 변했으니 정말 분통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는 쌍둥이 자매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시험을 총괄하는 교사의 쌍둥이 딸이 올해 들어서 각각 문과 1등과 이 이과 1등을 하며 성적이 급상승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학기 때 121등을 했던 딸은 올해 들어서 1등을 했고 또 다른 그 쌍둥이 딸은 지난해 59등을 해서 2학기 때는 2등을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또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에 감사원 1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새로운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이제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건 추적해 봤습니다만 손소 변호사님 교육청이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니까 특별 장학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특별장학 보고서에 따르면 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아하, 네. 물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 우연히 정말 성적이 2명 모두 동시에 확 향상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번에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뭐 정답만 똑같이 맞춘 게 아니라 오답 틀린 게 있잖아요. 근데 틀린 것도 같이 틀렸다. 네. 게다가 이 틀린 문제도 약간 좀 정황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 해당 학교의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가 처음에 이제 그 가 답안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정답을 이제 그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정되기 전에 원래 정답을 썼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자매가 동시에요. 네, 결국은 같이 동시에 이제 오답을 정답으로 기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정답이 이제 그 정정되면서 결국 오답이 된 건데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상적이지 않다. 뭐 어떻게 이렇게 오답이나 문제에 어떤 이런 답을 똑같이 쓸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답, 그러니까 정답이 정정되기 전에 써냈던 정답이 나중에 이제 오답 처리됐지만 그 오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이 학교의 과학 과목에 주관식 문제가 몇 개 있었나 봐요. 주관식 문제, 계산 문제에 한 개가 포함됐는데 그것도 답을 똑같이 적어냈다고 합니다. 주관식까지 똑같은 오답,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적어냈대요. 최명기 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랑 이 부모님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일단 오류 문제 10개 중에 5개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5개 문제는 정상적으로 고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인은 5개 중에 오답 중에서 똑같았던 게 아니라 똑같지 않은 걸 주장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관식 문제는 아마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밤을 새워서 둘이 열심히 똑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이 어떤 논리와 로직을 갖다 공유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했다. 결국 이거는 엉뚱하게 따로 공부한 애들 둘이 실수를 했으면은 답을 베낀 거지만 우리는 같이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공유한 학습 내용 때문에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아마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기에는 확률상 이게 뭐 영인 확률은 아니겠지만 확률상 일어나기 매우 희박한 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정황이 약간은 좀 갸우뚱합니다만 오 교수님, 물론 이걸 가지고 뭔가 수상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단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이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정황은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조심스럽게 교육청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문제당의 오답률이 70%였고 또 오답을 적은 다른 그 아이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학년 2학기 성적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은 뭐 충분히 그 어떤 심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이전 성적 즉 1학년 1학기 때 성적 정도로 가느냐 아니냐가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경찰 수사까지 의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진실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관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은 저희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오답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일치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서울교육청이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려면 해당 문제 논란이 됐던 해당 시험 말고도 다른 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교무부장 자녀들이라 이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도 높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원이 조사를 벌였는데 그 특별장학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평가 점수가 만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쌍둥이 자매는 수행평가가 어땠어요? 네, 쌍둥이 자매들도요, 이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네요. 근데 표현이 좀 차이는 있네요, 뉘앙스가. 네. 교무부장 자녀들이라 수행평가 점수가 높았다. 뭐 만점이었다와 높았다와는 분명히 좀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이 그 쌍둥이 자매들이 어떤 혜택을 봤을 정황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터넷상의 논란을 보세요. 교무부장 자녀라 수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라고 했는데 특별 장학 보고서에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평가 만점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하면서 지금 특별 장학 보고서는 뭔가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그런 장학 보고서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어쨌든 수행평가도 요즘 학생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수행평가 때문에 상담받게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의 상당 부분은 팀 과제고요.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건 잘하지만 낯선 아이들이랑 팀을 짜서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발표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발표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점에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이 아이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를 휴학하는 아이들 정도가 있을 정도로 심한데 여기에 있어서 뭔가 만점을 받았고 또 만점을 받는 거에는 만점을 받기 위한 어떤 그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철저히 조사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홍수민 아나운서는 요즘 학생들 수행평가가 뭔지 알아요? 어떤 뭐 과목이에요? 아니면 어떤 뭐 분야입니까? 뭡니까? 수행평가. 뭐 수행평가라 하면 보통 뭐 체육이나 뭐 미술, 예체능 포함해서 그런 게 수행평가예요?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점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신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내신이 중요한 시점에는 굉장히 이 수행평가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교육청의 특별 장학이 뭔가 또 성과라면 성과인 게 오윤성 교수님, 이 학교에 이번에 논란이 된 쌍둥이 자매 말고도 교직원 자녀가 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전체 학교 가운데서 이제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같이 다니는 이 비율이 24%인데요. 네. 그나마 이제 입시 성적이 상당히 좋은 그 소위 유명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그 비율이 53%로 크게 이제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학교만 따져서 보니까 실제로는 사립이 51군데, 네. 51군데고 공립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피제를 그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과연 이 사립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서로가 교체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는 곳이 53군데다, 51군데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뭐 법령을 갖다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상피제를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점이 현재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앞서 네. 교육청은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는데 교육청이 딱히 밝혀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밝혀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시험지 유출 또는 시험지 자체를 유출하지 않더라도 뭐 문제와 답안을 뭐 눈으로 보고 외워서 자녀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었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들을 했습니다만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서울시교육청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교육청 차원에서 의혹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수사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다. 뭐 수사기관에 대한 그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교육청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또 반면 요건만 갖춘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그 정도로 의혹이 무르익었는지 아니면 그 정도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 교육청이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수사기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의혹을 완전히 털고 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뭐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는 뭐 이름만 되면 알 정도의 강남에 있는 여고인대 8학군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날 방학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과 1등한 이 쌍둥이 자매가 아마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았겠죠. 아마 교장 선생님도 줬을 것 같아요. 문이과 1등 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최명기 원장님 지금 걱정되는 건 이 아이들이 혹시 받을 이 논란이 어쨌든 요즘 학생들 뭐 인터넷은 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가 계속 논란된다는 거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건 행위를 안 했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이 아이들은 지금 상당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마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은 변별력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볼래야 잘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시험을 못 보더라도 그게 이 아이들이 실력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가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받는 쪽이 더욱더 변별력은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4시간도 안 된대요. 밤샘 노력이 아빠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고 심지어 의심받는 상황이 무척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할 수 있는데 뭔가 의혹의 눈길로 바라봐야만 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고록도 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것도 그리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네. 그 회고록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이게 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죠. 광주 사태 당시에 고 조비오 신부, 천주교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표현이 회고록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즉 회상을 떠난 고인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했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2번이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또 이제 2번 미뤄져서 다시 재판 열리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네. 갑자기 이제 부인이죠. 이순자 여사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 입장문 내용이 조금 전에 앵커와 이야기했던 그 알츠하이머인데요. 아하. 네. 뭐 차근차근 입장문 좀 전해주시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럴까요? 지금 현재 뭐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네. 과거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이제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자택에. 네. 그리고 재산 압류 등을 겪으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조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상태에서 설령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네.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형사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때 그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개된 곳에 불려 나와서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이제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문을 밝히면서요. 네. 결국 재판을 하루 앞두고 네. 이제 어제 오늘 열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자 씨 입장문도 뭐 변론이 써졌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치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서서히 낮아지게 되는 건데 치매를 갖다 크게 두 개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 즉 노인성 치매로 나누게 됩니다. MRI를 찍었을 때 뭐 작은 뇌경색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혈관의 손상을 막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의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 대사가 안 되다가 보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단지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치매의 어떤 말기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어서 정도가 있게 되거든요. 초기, 중기, 말기.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재판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말기 치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재판에 응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생이니까 굳이 따져보면 만으로 87, 그러니까 90을 바라보는 나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러니까 한 8년 전이네요. 2010년도에 그 모습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주위에 적이 많이 생겨서 동문한테 다친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출신들한테 다친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2년 다니고 저 대구 총각이 가고 정말이야 농담 아니야? 계실 때 과학기술 분야에 GNP에 0.8%밖에 안 지출하던 거를 2.8%까지 했어요. 내가 나올 때 3.6%.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 교수님, 그 입장문에서 이순자 씨가 지금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건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될 장소도 지금 언급했다면서요? 네.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과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민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공정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서울 지역 법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지방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심 소송의 그 사항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검사는 관할 이전을 신청을 해야 하나 네. 광주 지역에 있는 검찰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광주에서 판매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입장을 써준 것으로 네.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용어를 살펴보면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명기 원장님, 이순자 씨가 말하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지금 보니까 발병 원인이 옥중 단식과 검찰 수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1995년에 옥중 단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치매라는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가 있는 거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단식이 철저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뭐 저혈당이 있을 수도 있고 탈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비타민 B1이랑 비타민 C2가 이제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선망이라 그래가지고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기억력이 손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치매의 경과는 다르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갖다 버리고 난 후 기억상실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치매가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치매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수는 있겠지만 네. 치매라는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전적인 기질이나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는 소견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건망증이라든가 치매까지는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가 있어오던 중에 갑자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하여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차라리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손 변호사님, 네. 광주지방법원 측은 이런 사태를 혹시 불출석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두 번이나 일단 그 서울 쪽으로 재판을 보내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면서 재판을 이제 그 기일을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원도 약간 좀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의무도 있고 또 나올 권리도 있어요. 이게 본인을 이제 보호하고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판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권리도 있는 것이고 의무도 있는 것인데 원칙은 이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 이 상황, 이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경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그 사정이 있고 그리고 또 재판부가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하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의 법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허가만 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네. 현재의 건강 상태, 뭐 진단서 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정작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재판 하루 전인 어제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가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 입장문에는 본인들의 주장만 있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정말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심해서 뭐 전혀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당장 오늘 변호인이 이제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고 네. 재판의 어떤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정말 그 실체 진실을 밝히고 본인의 억울함을 피하려면은 네. 진작에 이런 절차들을 밟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 뭐 이례적인, 뭐 통상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오윤성 교수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만 불출석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소송에 앞서서 이 회고록 내용 중에서 5.18 그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이제 5.18 단체 등이 제기를 한 손해배상, 즉 다시 말해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이니까 사실은 이제 피고인 전 씨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이유 등이 있다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참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갖다가 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진 출석을 거부하면은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구인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그 변호인이 네.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서 네. 아마 법정에 직접 설 일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계속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광주 영령들과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부선 씨가 주말 새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네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증거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게다가 또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 갈등, 분쟁이 아니라 김부선 씨와 경찰 사이에 또 의견이 또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더욱더 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지난 주말에 그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본인의 딸이 네. 지금 외국에 나갔는데요. 나가기 전에, 출국 전에 형사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제 본인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네. 그 사진들이 원래는 이 딸, 이제 미소 씨가 다 삭제했다고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딸의 노트북에 남아있고, 또 그 노트북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형사로부터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어떤 그 관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고 네. 또 이거를 시간의 문제지 절차만 밟으면 입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SNS의 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은 이게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지금 그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이다. 네.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현재는 알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의미이고요. 네. 그동안 이제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이야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이번 글은 그 사건과의 관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또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혼란이 생길 것 같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장을 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또 재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역시 또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글과 함께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연습장에다가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무섭게 왜 그러느냐. 증거가 다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노트북이 있다라는 내용 이런 걸 누군가 적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경찰의 입장에 재반박을 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 김부선 씨가 이제 여러 차례 자기가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싱가포르에 노트북이 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왜 지금 싱가포르에 이 딸의 노트북 거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다는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는데 대체 왜 싱가포르에 있는 거지? 이런 데서부터 궁금증이 많이 시작될 것 같고 또 대체 저 메모는 누가 쓴 메모를 찍은 거지?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본인과 이재명 지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미 지난번에 김부선 씨 딸 이미소 씨가 이 사진을 전부 자기가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딸도 해외로 출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이 메모라든가 이 싱가포르 노트북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네.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형사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인이 올린 저 메모지가 본인이 쓰지 않고는 저것을 이렇게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게 몇 분부터 5분 40초부터 이제 들어라든지 이 녹음을 해놓은 거, 녹취를 해놓은 네.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싱가포르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사로부터 들었느냐 안 들었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경찰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경찰이 급하게 어떤 반박을 한 것은 사실 김부선 씨가 한 여러 가지 얘기, SNS 올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싱가포르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 측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아니다.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부선 씨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에 만약에 노트북이 있고 그 노트북 안에 어떤 그 사진이 둘이가 찍은 사진 한 장만 나오면 이건 상황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불필요한 공방, 사실 이런 공방 때문에 언론들이 계속 여기에 이 추적을 하고 또 여기에 매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낭비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네티즌들의 글들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경찰이 혹시 지금 김보선 씨의 딸을 조사할 가능성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사실 그 참고인이죠. 예, 김부선 씨의 딸은 참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뭐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연 필요할까? 그 부분은 또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느냐, 또 어디에 있느냐, 어디 뭐 존재한다면은 실제 사진들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느냐 여부는 사실 또 이 김부선 씨의 딸인 김미소 씨가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김부선 씨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삭제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삭제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 뭔가 사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밝혔던 입장과는 또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어느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했는가, 이야기했는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해서 누구를 기소해야 되는가, 누구를 기소할 수 있는가 여부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또 물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을 거쳐서 재판을 다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그 시중에서 이제 세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뭔가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 결론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공방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사뭇 궁금합니다. 한때는 그래도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이런 공방을 이어간다면 글쎄요, 김부선 씨 딸 입장에서도 뭔가 책임 있게 이 지루한 공방을 끝내려면 본인이 했던 말에 그냥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제출해서 지루한 공방을 끝내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 보닛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은 본네트 뭐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보닛에 사람이 올라간다. 무슨 영화나 공연을 찍는 겁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청주시 도로 주차장에 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한 남성이 이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안에 있는 이 남성에게 내리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안에 있던 이 남성 운전자는 이 밖에 있는 남성을 그대로 매단 채 300m를 그냥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여성 보이시죠? 이 여성은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야 됐다고 하네요. 오윤선 교수님, 대체 무슨 급박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에 저렇게 차 위에, 다른 사람 차 보닛 위에 매달려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는 등. 지금 이제 차 보닛에 매달린 사람의 원래 여자친구가 저 차 안에 있는 여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여성하고 이제 운전석에 있는 남성하고 서로 호감을 느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바람을 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저 때가 이제 그 아주 새벽이라고 하는데 새벽입니까? 오전 4시니까 네. 아마 남자친구가 뭔가 낌새를 차리고 옆에서 아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려라 이제 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를 갖다가 운전을 시도를 하는데 그 위에다 올라탄 거예요. 올라탔는데 그러다 현장을 보니까 아마 떠나려고 했던가 봐요. 그렇죠. 빨리 이제 그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데 저 남성이 위에 올라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올라타고 한 300m 정도를 달리면서 가다 급제동을 하는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급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급제동하면 차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이제 그 법원에서 이 주행한 남성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한 것은 네. 그렇게 급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냅을 주면 이 위에 달려있는 물체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다치게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어쨌든 저 보닛 위에,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렸던 남성. 글쎄요, 뭐 분노도 분노입니다만 지금 많이 다쳤고요. 지금 저 상황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그 여자친구가 뭔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저지르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지만 옛날에는 30명, 40명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놓치게 되면은 또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반대로 이 남성은 그러나 설마 이 차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차에서 놓쳐서 떨어지더라도 다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차가 멈췄을 때 멈췄을 때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움직이다가 떨어졌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고 나면 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네트 위에 올라갔었던 거는 분노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리지 못했던 거는 집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매달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 남성에게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그러니까 차 보닛에 매달렸던 남성의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밀회를 나누던 이 운전자. 재판부는 어떤 이 형량을 내렸습니까? 손소 변호사님. 네, 징역 8월형을 선고했는데요. 네. 특수상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상해죠. 그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네. 다치게 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다쳤으니까 상해인데 그냥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인정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이용됐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는 원래 목적상 뭐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흉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요.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했을 때 가능한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휴대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인정됐고요. 또 하나 이게 누범입니다. 누범 기간 동안에 그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누범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 차례 누적했다는데 그 누자인데요. 네.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좀 징역형을 받아서 금고나 징역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됩니다. 그럼 물론 꼭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런 상해나 특수상해를 범하고 3년 내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법죄든 관계없이 3년 성집행을 끝나고 징역형의 성집행을 끝나고 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2배까지 이제 그 가중이 가능한데요. 이번 사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다 고려해서 내린 그 선고한 형이 징역 8월형이었습니다. 네.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일어났습니다. 배신과 분노, 특수상해. 글쎄요, 남녀관계에서 늘 이런 일이 안타깝고 분노 치미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편의점 요즘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참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요즘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편의점 업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죠. 대구의 한 편의점도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한 부부, 점주 부부가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이 심야 시간대 일손을 좀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사회에 공헌하기 원한다는 아주 믿음직한 청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출근 첫날에 점주와 이 청년이 함께 일을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함께 일하다가 이 점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집니다. 어디 화장실 간 겁니까? 그러니까요. 점주도 깜짝 놀라서 우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산대 포스기로 가서 한번 열어보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포스기 안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겁니다. 포스기라는 게 뭐 현금 출납기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계산할 때 현금을 넣어두는 그 기계를 말하는데요. 그 안에서 7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네. 그런데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금 70만 원 말고 또 다른 것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점주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 범인이죠. 이 범인이 휴대폰, 교통카드 그리고 기프티콘까지 충전을 해서 총 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오윤성 교수님, 뭔가 이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는 요즘 사실 최저임금 문제 등 때문에 물론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좀 줄이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줄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업주가 24시간 내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믿을 만한 친구라고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할 때 그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이라든가 신상 정보가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순간의 불완전한 어떤 소유 뒤에 오는 그 확실한 전과를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물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장래를 한순간에 망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이 장인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대구 처가에 있는 편의점이 도둑을 맞았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 경위라든가 이 신상 정보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도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부산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그 뉴스파이터에서 다루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기와 수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그것을 좀 따라한 모방 범죄의 성격 같은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피의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이 편의점 점주가 좀 신뢰를 했던 것이 자기는 경찰 공무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신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관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관이 이제 그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30분 만에 다 털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는 이 두 부부가 이 막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모든 그 피해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 나이 드신 이 두 분이 2교대로 2달 동안 근무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올림으로써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또 조만간에 이 그 범인은 체포가 될 거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등 요즘 또 경제도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월급 주기도 빡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 입장에서는요, 평소에도 장인 장모님이 막교대로 주간 때는 아마 장모님이 하셨다든 그리고 심야에는 장인어른 하셨다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거의 12시간씩 막교대로. 그러다 못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테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심 끝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을 텐데 최명기 원장님. 아르바이트생 구한 지 딱 2시간 만에 이렇게 절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갖다 마음을 갖다 느슨하게 대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혼자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라 네. 같이 있으면서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어떤가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진짜 30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쳐갖고 간 거죠. 근데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물건을 탁 훔쳤을 때 편의점에 있는 무슨 뭐 과자라든가 일반 물건을 갖다 훔쳐갖고 그거를 갖다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을 갖다 훔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훔쳐서 이제 인터넷에 팔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보게 되자마자 딱 알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절도범은 휴대폰 교통카고나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 충전을 했지만 이거를 갖다 본인이 훔치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다행인 거는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의미에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지만 뉴스에서 기프티콘 충전이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도 뉴스파이터 뉴스를 봤기 때문에 기프티콘 충전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빨리 확인해야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뉴스가 동시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5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이 아르바이트생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잡혔습니까? 네,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생의 그 모습이 CCTV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을 잡기 위해서 사방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네. 뭐 이 아르바이트생이 애초에 가져갔던 500만 원 정도의 금품 중에 네. 350만 원 정도는 후불 기프트 카드를 충전했는데 네. 이 업주께서 사용을 막아서 사용 정지를 아마 신청했나 봐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미수에 그쳤고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잡히게 되면 처벌은 네. 이 액수는 제외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미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미수가 아닙니다. 아하. 그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네. 이미 그 해당 범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현금이 문제가 되죠. 현금 등을 이제 직접 훔쳐간 거는 절도입니다. 네.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충전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인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사람을 속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돼요. 그렇다면 무죄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이 이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 법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데요. 네. 지금 딱 이 충전처럼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이 컴퓨터처럼 이제 정보 처리 장치에 뭐 허위 정보를 넣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이제 권한 없이 이제 정보 등을 변경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충전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또 이익을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절도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지금 경찰이 지금 법을 좀 의율할 것으로 네.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 교수님, 이 편의점이 많은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일 그 오후 6시에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17분까지 그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네. 일어났는데요. 이 30대 남성 피의자가 바로 저 모습이 지금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금하고 담배 즉 365만 원 상당의 금품하고 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모바일 교통카드 즉 373만 원을 충전해 가지고 이제 달아났는데 이날이 바로 야간 근무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왔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첫날 야간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주인하고 같이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분 정도 비운 상태에서 네. 범행을 했지만 저 때는 야간으로 해서 첫날 훔쳐 달아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추적에 나서 가지고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피의자를 검거를 했는데요. 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왜 그렇게 그런 범행을 했느냐?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지금 이런 사건 계속 접하면 편의점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이 다른 곳보다도 범죄 타겟 또는 저런 절도, 이런 강도, 피해 타깃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심야에 근무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주인의 감시가 없이 혼자서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대구 달서구에서 있었던 대구 달서구 감삼동입니다.
혹시라도 저때 2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새벽입니다. 저곳을 지나쳤던 분들은 뭔가 상황을 목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가까운 경찰서에 뭔가 조그만 단서도 괜찮습니다. 꼭 제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